도둑년! 그 고함이 은행 로비를 가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 차갑게 식어가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제 손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난 그 손은 50년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 끝, 세제에 닳아 갈라진 손톱 주변의 피부. 그 손이 지금 마치 겨울날 벌거벗은 나뭇가지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로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요. 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3천만 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을 것 같던 그 금액이 제 통장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구 너머로 보이는 직원의 표정은 묘하게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로비의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휙 밀려 들어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3명의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 그리고 젊은 남자.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감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살기. 저 사람입니다. 큰아들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던 사람들, 업무를 보던 다른 고객들, 심지어 ATM기 앞에 서 있던 젊은 직장인까지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돈, 우리 아버지 거 맞죠? 어떻게 받아낸 겁니까? 남성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살인자라도 되는 것처럼 제 존재 자체를 신문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등이 창구 유리에 닿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 아버지를 농락한 겁니까? 젊은 남자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그 집을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구석구석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저 청소부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존중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갑자기 마주한 이 차가운 오해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 노신사의 절절한 진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서글프고도 따뜻한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보시겠어요? 갑자기 마주한 이 차가운 오해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 노신사의 절절한 진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서글프고도 따뜻한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보시겠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박종현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순희 씨,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고 무겁고 간절한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5년 전 그해 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하늘처럼 맑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박종현 회장님 댁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소개소 사장님이 제게 주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집이에요. 그냥 청소만 잘하면 돼요. 저는 그날 오전 10시에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2층 양옥집. 정원에는 정성껏 가꾼 듯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현관 앞에는 깨끗하게 닦인 대리석, 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남편이 살아생전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박 회장님을 뵀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으신 것 같은데도 허리가 곧게 펴진 분이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깨끗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맑고 온화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독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순희 씨시죠? 들어오세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너무나도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고급스러운 가구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전시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진들을 잠깐 훑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 회장님과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3명의 자녀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액자들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아무도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듯이.
부인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자식들은 바빠요. 다들 서울에 살고 있는데 명절에도 잘 안 와요. 박 회장님이 제 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담담함 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 박 회장님 댁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청소만 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주방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박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박 회장님이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순희 씨, 이거라도 마시고 가세요. 밖이 춥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건네진 차 한 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원하시는 건 청소부가 아니라 말벗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청소를 마치고 나면 항상 잠깐씩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때로는 지나간 시절의 추억 이야기.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2년쯤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 댁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실 박 회장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2층으로 올라가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박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순희 씨, 미안해요. 어젯밤부터 몸이 안 좋아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분 곁을 지켰습니다. 응급실까지 함께 갔고 보호자 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박 회장님의 큰아들을 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키 큰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곧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보호자로 이름 올린 사람입니까? 보호자가 왜 당신입니까? 가족도 아닌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연락처를 몰라서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여기는 제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제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치심이었을까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작아지고 움츠러들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걸까요?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때야 저는 제 눈가가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을 때 계산을 하던 주인 아주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 요즘 그 큰 집 다니는 거 괜찮아요? 동네에서 말들이 많던데.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슈퍼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님이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있던 큰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청소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아버지 얼굴 보러 오신 겁니까? 그는 저를 보며 냉소를 띤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청소 도구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청소를 하는 내내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박 회장님은 2층 침실에 계셨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분은 침대에 기대 앉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순희 씨, 그날 고마웠어요. 자식들이 실례를 했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박 회장님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청소만 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왜 그러냐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무서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박 회장님 댁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 침실들을 청소할 차례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1층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고 저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서재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던 방이었는데 그날따라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재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낡은 나무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안락의자.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와 책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려고 책상 위를 정리하는데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틈 사이로 노란 봉투 하나가 삐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자리에 넣으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빛바랜 편지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 저는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 편지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편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현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고아원을 떠나 훌륭한 사람이 된 네가 자랑스럽다. 세상에는 너를 사람으로 보는 이들과 너를 돈으로 보는 이들이 있을 게다. 고아원에서 청소를 했던 나를 너는 항상 사람으로 대해줬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고아원? 박 회장님이 고아 출신이셨다는 건가요? 편지 서명은 정숙이 올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려놓고 다른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중 한 장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과 중년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5년 정숙 선생님과 함께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봐준 분.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의 미소가, 눈빛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왜 제게 그렇게 의지하셨는지를. 저는 사진 속 여성과 닮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성의 소박한 모습, 거친 손, 따뜻한 눈빛.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시대라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진심 하나가 삶을 버티는 유일한 빛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고단한 하루 끝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 한 조각이 머물 수 있도록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박 회장님은 제게서 그분을 보셨던 걸까요? 그때 서랍 안에 있던 작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였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의 날짜는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오늘 순희 씨가 병원까지 함께 가주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정숙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이 이렇게 귀한 시대가 됐구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왜 그렇게 의지하셨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과 편지, 사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서랍을 닫고 먼지를 털어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청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갔을 때 박 회장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서재까지 청소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분의 외로움을, 그분이 평생 간직해온 상처를, 그리고 그분이 저를 통해 위로받으려 했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성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의 그 끔찍한 일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수군거림이 두려웠습니다. 그 3천만 원이 어디서 온 건지, 박 회장님이 왜 제게 그런 돈을 남기셨는지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순희 씨 댁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석의 변호사 이현수입니다. 박종현 회장님의 대리인입니다. 변호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박 회장님께서 남기신 것들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필체였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김순희 씨께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곳에는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박 회장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병실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야윈 볼.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김순희 씨,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따뜻했던 목소리, 제가 5년 동안 들어왔던 그 목소리가 화면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제게 말벗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인간의 존엄을 돌려준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돈을 봤으니까요. 화면 속 박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제게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아플 때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잠시 기침을 하셨습니다. 3천만 원은 보답이 아닙니다. 그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더 오래,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돈으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세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자녀분들에게도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들, 딸에게 너희가 찾지 않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김순희 씨가 채워주었다. 그걸 의심한 너희가 부끄럽다. 돈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과 마음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건 너희가 너무 오래 돈만 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순희 씨를 의심하지 마라. 그 사람은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기다려 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나서야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박 회장님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희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님,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 시간에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제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 회장님의 자녀들이 영상과 편지를 모두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에서의 그 모욕적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크게 뉘우치고 계십니다. 저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박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매주 찾아가던 그 집. 약속한 날 저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딸, 그리고 작은 아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은행에서 저를 모욕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그때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돈만 보내고 마음은 안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외로우셨다는 걸, 아주머니 같은 분이 필요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딸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를 의심한 건 저희 죄입니다. 아버지께서 편지에 쓰신 대로 저희는 너무 오래 돈만 보고 살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제게도 가족 같은 분이 되셨어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가족이라서 오히려 더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이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걸 이제라도 아셨으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돈 받으셨죠? 저희는 이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드려야 할 돈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마음을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회장님에 대한 추억들을, 그분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분을 기억해야 할지를. 해가 완전히 지고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저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세 사람이 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적대감이 아니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다음 주에 아버지 추도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큰아들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보고 계신가요? 저는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를. 추도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박 회장님이 남기신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추도식에서 제가 그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박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혼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뵙던 분이었습니다. 항상 혼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올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 박 회장님의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집에 도착해서 창가에 섰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박 회장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내일부터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동네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따뜻함을 이제 저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창밖의 별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남기신 그 빛이 제 안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별 하나를 띄웠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당신의 외로운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하루 끝에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독으로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박 회장님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저처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입니다. 마치 박 회장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